2025년 재해동 컬러린 온 오프라인 화상 국제 심포지엄 하반기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예, 국회에 대한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개사로 박기병 재해동포 방송 신문방송 편집 이사장님께서 개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대외 동포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올해 2025년 을사년을 뜻깊은 심포지엄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우리 협회의 활동이 만 10년을 넘기는 해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대통령이 3번이나 바뀌는 격본을 보았지만 우리 협회가 흔들림 없이 그 격동의 세월을 이겨내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민주평통과 민하협 여러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민족의 앞날과 우리 동포 언론인들의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벗어나고 싶은 나이가 되었으니 후진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사뭇 큽니다. 오늘 토론회를 우리 협회와 해외 동포 언론인들이 변화되는 세계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세를 가다듬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앞으로도 계속 묵심양문으로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을 도울 터이니 더욱 분발해서 박기병 이사장님, 퇴임을 하시지만 다시 명예이사장으로 저희를 서포트해 주시는 오늘 뜻깊은 자리도 이 3부 시간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기병 이사장님 그 자리 같이 끝까지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 우리 이 자리가 이 남북 교류와 해빙의 메시지를 힘있게 천명하고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평화와 통일, 그 희망의 기회로 보여지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바쁘신데도 축하해 주시기 오셨습니다. 김성곤 사단법인 평화이사장님, 5선을 하셨죠? 전 김성구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신 내외 기빈 여러분, 그리고 또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남북이 분단된 지가 80년이 넘었고, 또 김대중 정부 이후 간간히 이어졌던 남북 교류도 완전히 단절이 된 지 지금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북은 남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적대적 이국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북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전에 국회에 있으면서 오랫동안 재외동포 일을 했었는데 저는 이 남북 관계를 연결하는 오작교 역할을 해외 동포들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전부터 해왔습니다. 과거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우리 해외 동포들이 주도했듯이 민족 통일을 위한 제2의 독립운동을 이제 해외에서 좀 가열차게
시작해야 되지 않나 이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오늘 마침 박기병 이사장님 그리고 로창현 회장님 또 우리 남영진 이사장님 등이 수고를 하셔서 동포신문 방송 언론인협회 주관 또 우리 방용승 민주평통 사무처장님을 기조발제로 해서 아주 훌륭한 국제 화상 심포지움을 개최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오늘 좋은 토론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밖에도 격려사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께서도 격려사를 보내주셨고요. 축사로 김상열 민화협 상임회장과 박종현 한국기자협회장께서도 축사를 보내오셨습니다. 동영상을 보내오셨네요. 김경엽 제어동포 청년께 동영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재외동포청장 김경협입니다. 그동안 해외 각지에서 한민족 정체성 확립과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반도는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 역사적 아픔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간 장기간의 첨예한 대립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근본적인 리스크이자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리는 정치, 경제,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평화가 경제라고 강조하며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의 END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남북대화 복원 등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는 지난 22기 민주평통 출범식에서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먼저 손을 내밀어 인내심 있게 노력하자고 강조하셨습니다. 미중 경쟁 심화,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가속화되는 현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궁극적인 통일은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설령 당장 눈앞의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차근차근 기반을 닦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미래 세대에게 남북 교류와 통일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재외동포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현지에서 한민족 정체성 교육 사례나 차세대 동포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에 대해 아이디어를 공유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재외동포 사회는 지난 100여 년간 독립운동 지원에서 88년 서울올림픽 후원, 최근에 K 콘텐츠 확산까지 여러분의 노력은 대한민국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남북교류에 있어 미래 세대와 재외동포의 역할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재외동포청은 여러분의 목소리가 정책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곧바로 기조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용성 처장님과 사회자 남영진 고문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거 뭐 매년 하는 거지만 아주 올해는 좀 의미가 조금 다 남다릅니다. 김성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북 관계가 아주 교착돼 있고 또 우리가 모르는 뭐 여러 가지 미국, 중국, 러시아의 움직임들이 좀 답답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우리 동포들이 더 관심을 갖고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아마 이스라엘 빼고는 이렇게 많은 해외 동포가 있는 나라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각 국마다 우리 해외 동포들이 만든 신문 방송들이 계속 지금 잡지 형태로도 나오고 있고 계속되기 때문에 저희는 좀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기자협회도 항상 이걸 관심을 갖고 있어가지고 우리 박기병 이사장님 그다음에 노창현 회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이청국 국장님, 박상현 국장님
관심을 계속 갖고 이걸 연결해 왔습니다. 오늘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기조 강연도 아주 큰 의미가 되리라고 봅니다. 방영성 사무처장님, 감사합니다. 나오셨습니다. 예, 시작하시죠. 일어서서 해도 될까요? 예. 어색하네요. 앉아서 하려고 하니까 반갑습니다. 네. 제동포 언론인과 함께하는 심포지움, 네. 여러 가지로 의미가 깊은 시간입니다. K평화와 관련한 공공 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각국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야말로 세계 평화로 가는 지름길이고 또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공공외교를 통해서 잘 알려나가야 되는 이 시기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상식적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놓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평화와 통일에 관한 이야기는 5,200만, 더 나아가서 8천만 우리 결의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특히나 어린이들, 청소년, 청년들 그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린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설명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들의 동의를 얻어야죠. 그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아주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쉬운 언어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하루 일과 시작하는 지금 우리들이 집중해서 오늘 이 심포지움을 함께 하겠다는 마음으로 한 1분 정도 명상을 같이 하고 시작해 볼까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제가 알람을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1분. 이 명상을 하는데 주의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로지 다른 생각을 갖지 않고 날숨과 들숨에만 딱 집중하는 겁니다. 네. 1분 동안 해볼 수 있겠습니까? 그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별로 마음이 안 들으시는가 봐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 좋습니다. 마음 먹었어요. 그러면 딱 1분 동안 들숨과 날숨에만 우리가 이 숨을 쉴 수가 없으면 사실 살 수가 없죠. 이 고마운 숨 어떻게 들어오는지 어떻게 나가는지 딱 집중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1분이 어때요? 상당히 길죠? 생각보다 깁니다. 1분 동안 다른 생각하지 않고 이 들숨과 날숨에만 집중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대로 되던가요? 예. 그 오로지 다른 생각 없이 들숨과 날숨에만 집중되더라라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로창현 기자님 딱 한 분이네요. 훌륭합니다. 이거를 매일 한 30분 정도 하면 집중력이 굉장히 좀 좋아진다고 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거 명상을 하자고 했냐 하면 긴 시간이 아닙니다만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들숨과 날숨에 한번 집중해보자고 마음을 먹었는데 다른 생각하지 않기로 했는데 다른 생각이 막 치고 들어오죠.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것이죠. 그러면 내 몸은 또 내 마음대로 되나요? 특히 나이 들어갈수록 그게 쉽지 않죠.
예,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한 80억 정도 되는 인류가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80억 인류 중에서 나와 생각이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요. 쌍둥이도 생각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는 서로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또한 그 사회를 구성해서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서로의 생각이 다른 것을 불현듯 우리는 틀렸다라고 규정하면서 많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대화 방식, 그런 사고 방식 때문에 우리들은 이웃들과 혹은 가족들 간의 대화 속에서도 평화롭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화의 시작은 남의 말을 잘 듣는, 나와 생각이 다른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듣는 것에부터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어린이들 만나가지고 제가 통일교육 할 때 물어봅니다. 친구랑 대화할 때에 내 생각과 다를 경우에 친구가 네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구나. 왜 그런지 한번 듣고 싶어 라고 뭐 어때요? 그러면 좋아요 그래요. 당연히 좋죠. 근데 네 생각은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그러면 짜증나요 그래요. 어른들이라고 다를까요? 똑같죠. 예,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짜증나는 대화들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해왔는가를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단 80년입니다. 분단 80년이 지났으면 이제는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면서 평화로 통일로 나갈 때도 됐는데 오히려 지금은 북에서 2중, 3중으로 철책선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다시 근본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80년 동안 우리는 서로 다르게 살았죠. 다른 체제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이대로 자본주의로 그대로 살아가고 싶고 또 북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그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0년 동안 우리는 서로를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가운데 서로 평화로 가기 위한 고민을 하기보다는 서로를 서로 틀렸다고 규정하면서 그러면서 적대감을 키워온 것은 아닌지 이거 누가 넘겨주신다고 하셨는데 예, 제가 넘길 수가 없어서 예, 참고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뭐 PPT는 참고로 보시고 그냥 맥락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얘기가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 다름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대화를 할 때에 평화적인 대화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으로부터 평화는 시작된다. 우리는 그러면 80년 동안 남이나 북이나 서로 간에 서로의 얘기에 귀 기울이려고 노력을 해왔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상식적인 얘기라고. 남의 얘기를 잘 안 들어주면 짜증나죠. 그리고 오히려 더 남의 다른 생각을 틀렸다고 규정하는 순간에 이웃 간에도 그렇고 가족 간에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는 적대감이 슬슬 올라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남의 말을 잘 안 듣고 자기 말만 강요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뭐라고 하죠? 꼰대라고 하죠. 아주 경멸합니다. 경멸해요. 왜 그런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집안에서 보면 점점 집안의 중심이 바뀌어가고 있죠. 예전에는 아버지 중심의 가정이었다고 하면 요즘에는 점점점 어머니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아버지들은 주로 나 때는 이랬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라고 강요하기 쉬운데 엄마들은 주로 아이들의 얘기를 조곤조곤 들어줍니다. 바로 평화적인 리더십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 수 있죠. 지금 시대에는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고 틀렸다라고 규정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남과 북은 어때 왔는지를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안 넘어가네요? 계속 넘겨보세요. 예, 한 번 더. 예.
발음과 틀림은 우리가 정확하게 좀 가려서 이제 사용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처음 평화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남과 북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한 번 더 넘겨보시죠. 바로 다름을 다름으로 존중할 때 평화적인 대화는 시작될 수 있고 다름을 틀렸다라고 기정할 때 적대감은 스멀스멀 올라온다. 우리는 80년 동안 그렇게 적대감을 켜켜이 쌓아오지 않았는가. 이제 그 적대감을 녹여낼 때가 됐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화 어렵지 않죠. 단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보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80년이 지났지만 80년 전의 분단 체제 그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법과 제도뿐만이 아니고 문화적인 것까지 다 같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꽃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꽃잎을 떨어뜨려야죠. 그렇죠? 강이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는 강물이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는 강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단 체제를 극복하고 평화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단 체제를 어떻습니까? 버려야만이, 녹여내야만이 평화 체제로 갈 수 있습니다. 평화 체제와 분단 체제는 공존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분단 체제를 보물단지처럼 딱 껴안고 있으면서 평화 체제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분단 체제라고 하는 것은 적대와 대결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체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체제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녹여낼 생각하지 않고 그걸 딱 꼬듬고 있으면서 평화 체제로 가자, 평화 체제로 가자. 그래 오지는 않는가. 그 첫 시작 바로 남의 이야기,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보자. 북은 왜 지금 8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과는 통일하지 않겠다. 그리고 대화도 하지 않겠다, 만나지도 않겠다고 하는지 일단 귀 기울여서 들어보면서 그 대화의 물꼬를 어떻게 터나갈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평화에 관한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통일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래요? 예, 요거 저한테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요 다음. 예, 예, 예. 통일. 우리 젊은이들이 통일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안 좋다고 합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봤더니 한 여론조사 다 그런 건 아니고요. 20%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그 정도 떨어졌어요. 대부분의 그 젊은이들의 의견을 물어봤을 때 50% 미만입니다.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물론 기성세들도 남북 관계 안 좋아지다 보니까 많이 좀 안 좋아졌습니다만은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현상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우리 현실에 맞는 통일을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청년들에게 설명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뿐만 아니고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통일하면 생각나는 나라가 있죠. 어디죠? 독일. 여기 보이죠? 독일이잖아요. 다 물어보면 독일이라고 답합니다. 독일을 떠올리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나는 것이 바로 통일하면 생각나는 게 통일 비용입니다. 독일이 통일할 당시에 소독은 경제력이 일본과 견줄 정도로 세계, 미국 다음으로 부자 나라였죠.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부자인 나라였고, 그 다음에 동독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북아파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동독이 서독보다도 영토가 절반밖에 안 됩니다만은 그 동독과 서독이 합할 당시에 경제력 차이가 보통 통계 수치마다 다릅니다만은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9배 정도 차이 났다고 그래요. 평균적으로 한 5배 정도 차이 났다고 하면 그런 큰 차이가 아니죠. 세계 경제 뭐 2위, 3위 했던 서독 그리고 거기에 불과 4배, 5배 정도밖에 경제력 차이가 안 났던 동독이
소독으로 흡수되는 방식으로 통일이 되고 난 뒤에 한 10년 동안 엄청나게 힘들었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3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동독 지역은 여전히 소독 지역에 비해서 경제력 수준이 80%, 9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여전히 통일병이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통일병이 들어갔고 지금도 통일병이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수치를 그대로 가져와서 한반도에서 독일처럼 통일할 경우에 얼마나 많은 통일병이 들 건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통일병이 든다라고 그런 수치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맨 처음에 들고 나온 나라가 친절하게도 일본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본에서 한반도에서 통일하려면 독일에 비교해 봤을 때 이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통일병이 든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우리 전문가들이 퍼날라가지고 지금은 통일 생각하면 통일병부터 먼저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을 잊어야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현실에 맞는 통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통일은 통일병이 들지 않는 통일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이미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 청년 세대의 통일 인식 22.4%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예, 독일과 한반도의 현실을 비교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통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얼핏 보니까 우리 김진환 박사께서 이렇게 이후에 발제하는데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만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 방안은 지금 현재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으로 해서 1994년 김영삼 정부 때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보수 정부나 민주당 정부는 할 것 없이 공식 통일 방안으로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 보면 잘 보이나요? 너무 작게 보여서 땅콩입니다. 땅콩. 예, 땅콩을 까기 전에는 하나인데 까고 나면 둘이죠. 각각 독립된 객체입니다. 그렇죠? 이 땅콩과 같이 친한 사이들, 친한 사람들, 신뢰관계가 아주 돈독한 사람들끼리 마당을 같이 쓰는 땅콩집을 지어서 산다고 하죠. 그렇죠? 마당을 같이 쓴다는 의미는 뭐예요? 서로 간에 좋은 일이 있으면 마당에 나와서 바베큐도 같이 하고 또 바쁜 일이 있을 때는 아이들을 옆집에 맡기고 일을 보러 가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뭐 돈이 없어서 그러기는 쉽지 않지만 가끔 가다가 쌀이 떨어지고 간장이 떨어질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옆에 가서 빌려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친하고 서로 간에 신뢰관계가 돈독한 그런 이웃이라 하더라도 같은 마당을 쓴다고 해서 이웃집 아저씨가 주식을 해가지고 매덕을 꼴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같이 산다고 해가지고 마당을 같이 쓰는 사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책임져야 될까요? 아니죠. 이건 상식적인 얘기죠. 그렇죠? 바로 이와 비슷한 경우가 30여 개 가까운 나라가 땅콩집처럼 이렇게 집을 짓고 사는 지역이 있죠. 유럽연합입니다. 그렇죠? 유럽연합은 각각 다 나라의 정체성을 갖고 살면서 그 안에서 경제 공동체, 스포츠 공동체, 문화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지금 현재 유럽연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나아가서 연방까지도 지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점점 더 서로의 어떤 결합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그 유럽연합을 떠올려 보면서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콩집처럼 서로 살림살이는 각각 따로따로 하면서 서로 윈윈하면서 살 수는 없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서 밝히고 있는 두 번째 단계의 남북 연합 단계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1단계는 화해협력 단계고 2단계가 남북 연합 단계입니다. 그 3단계가 완전한 통일인데요. 자, 남북 연합 단계라고 한다면 어떤 정도가 되어야 남북 연합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우선에는 먼저 남과 북이 마당을 같이 쓰는 것부터 같이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상당히 적대감이 많이 녹아져 있어야 되겠고 서로 간에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좀
돋아나야 되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마당을 같이 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바로 철길을 내고 도로길을 내고 하늘길을 내고 바닷길을 내는 것입니다. 그 마당을 우리가 같이 쓴다고 한다면 우리만 같이 쓰게 될까요? 남과 북이라고 하는 이 땅콩집, 남과 북 두 나라만 이 마당을 같이 쓰게 될까요? 그렇지 않지요. 바로 이 마당이 열리면 대륙 국가들은 우리를 통해서 해양으로 나갈 수 있고 해양 국가들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마당을 통해서 대륙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사실은 우리가 가치 중심의 외교는 이제 뒤로 가고 오로지 국가의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외교가 펼쳐진다고 하는데 바로 동북아시아 자체가 경제 공동체로 엮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의 경제 영토가 확장되는 것이죠. 일단 이 마당만 같이 쓰는 것부터 시작해 보고 북에서 부끄럽다고 하니 평양에 며칠 묵고 싶지만 그냥 평양 거쳐서 쭉 갈 수 있는 거죠. 그거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북에서 너무 자본주의에 물들지도 모르니까 걱정한다고 하니까 그러다가 신뢰가 조금씩 쌓이다가 며칠씩 묵고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고 북이 하자는 대로 해보는 것이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다가 신뢰가 조금 더 쌓이게 되면 남쪽에 남아도는 쌀을 보내는 거죠. 남쪽에 남아도는 쌀 때문에 1년에 저장 비용으로만 수천억 원이 든다고 하죠. 쓸데없는 돈이죠. 그것을 북쪽으로 보내주고 북의 무궁무진한 지하 자원을 공동 개발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건가? 다른 걸 떠나서 철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포스코에서 주로 철을 수입해 오는 나라가 호주하고 저기 브라질이라고 하죠. 브라질에서 철을 수입해 오려면 몇 달 동안 배를 통해서 배에다 싣고 와야 되는데 물류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죠. 그런데 바로 땅 자체가 철광으로 되어 있는 무산철광, 노지철광이라고 얘기하죠. 같이 공동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연결되는 그 마당을 통해 가지고 가져온다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부터 하나하나씩 윈윈하면서 유무상통하면서 서로 남이나 북이나 도와가면서 지내볼 수는 없을 것인가.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철조망이 거추장스러울 때가 되겠죠. 그럼 철조망을 딱 걷어보자 이겁니다. 자, 철조망을 걷어보면 어때요? 이제 유럽연합처럼 사실은 유럽은 그렇잖아요.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 국가와 국가의 경계에 철조망이 없잖아요. 그건 상식적인 일이죠. 우리도 그렇게 상식적인 관계로 살아보자 이겁니다. 그런 정도의 단계가 되면 이제 자유롭게 또 왕래하고 그럴 수 있는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살아생전에 그 정도라도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꿈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된다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사실상의 통일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떤가? 물론 서로 수십 년 동안 그런 상태에서 오고 가다가 정기적인 어떤 정상회담이랄지 강요회담이랄지 등등을 이렇게 정례화하고 하다 보면 평화 공존의 제도화가 이루어지고 그 단계가 된다고 한다면 유럽연합의 조금 더 낮은 단계의 남북연합 단계가 될 것이고 그렇게 수십 년을 지내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고 나면 남이나 북이나 경제력 차이도 별반 차이가 없어지고 또 문화적으로도 별반 차이가 없어졌을 때에 이거 굳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한민국으로 나눠서 살 필요 없겠다라고 우리 후대들이 생각할 때가 된다고 한다면 그 후대들이 그 시기에 수십 년이 지나고 난 시기에 그들이 판단해서 완전한 통일을 이룰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완전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해져 있는 통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온 우리가 미래에 수십 년 후에 살아갈 통일 한반도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월권이기도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세상이잖아요. 수십 년 후에는 어떻게 변했을지 우리가 알 수도 없는데 지금 이렇게 통일한다 저렇게 통일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겠느냐. 그래서 완전한 통일은 미래 세대에게 맡기자. 이런 식으로 사실 우리 이게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2000년도에 이미 어떤 분들은 북한의 대남 그 통일 전략에 놀아났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의 통일 방안을 설득해서 북이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6.15 공동선언 제2항 남의
연합제와 북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공통점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 방향대로 통일하고 하였다. 이렇게 합의를 이미 했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국민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철책선이 없는 국경선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날, 이게 실질적인 우리가 이룰 수 있는 통일이 아닐 건가. 거기까지 우리 내에 이뤄보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남이나 북이나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가 누구를 흡수하려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존중한 가운데 이렇게 해보자라고 한다면 불가능할 것도 없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생전에 한번 해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나머지 완전한 통일은 후대들에게 맡긴다고 한다면 우리 젊은이들이 통일에 대해서 반대할 일이 있겠는가? 제가 물어보면 어제도 바로 그 청년들을 만나고 왔어요.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그런 통일을 왜 빨리 안 해요? 그래요.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갖고서 다시 쉽게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민주평통은 앞으로 22기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국민과 소통하려고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평통은 그 헌법에서 보장한 대통령 자문기구죠. 그런데 그 자문을 할 때에 자문위원들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자문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국민들과 대화하고 잘 경청해서 그 내용들을 수렴해가지고 대통령께 이렇게 자문 건의하라는 그런 기관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자문위원 이촉을 받고 나면 사실은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잘 모아가지고 이렇게 의견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런 활동을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대통령께 건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자문위원회가 되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22기, 지금 22기간 출범을 했는데요. 11월 1일 날 22기 때부터는 최소한 자문위원들이 50명 이상의 국민들과 평화 통일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인터뷰를 하고 그 내용들을 사무처로 모아주면 그 내용을 모아서 AI에 다 모아가지고 주요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해서 몇 개의 문장으로 정리해서 대통령께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평화통일에 대한 상이 이런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할 생각입니다. 2만 2천 명 정도, 2만 3천 명 정도 되는 우리 자문위원들 중에서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대충 해서 한 2만 명 정도가 50명 이상의 국민들과 평화통일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인터뷰를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만 명의 인터뷰가 모아지겠죠.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난 이후로 이런 일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런 일을 하자고 하는 것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기도 하고 바로 이 정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 핵심 방향이기도 한 결국 국민이 합니다. 그것을 평화통일도 마찬가지로 결국 평화통일도 국민이 합니다. 라는 슬로건을 갖고 국민과 함께 평화통일을 열어나가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 흐름은 우리 국민들이 국가의 주인이라고 하는 걸 자각하고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인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로 평화통일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삶을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것을 국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문회의가 그 역할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제 해외에도 우리 자문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4,037명의 자문위원이 이번에 이촉되었는데 그 자문위원들에게 그렇게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K평화,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세계 평화를 실현하는 지름길이다라는 것들을 잘 주재국 주류 사회에 전달해 주시고 이재명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이 왜곡되지 않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 각곳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교포, 동포 여러분께 당부드리겠습니다. K평화야말로 세계평화를 이루는 핵심적인
가치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전쟁 이제 끝내고 한반도가 평화로 나아갈 때 세계가 하나로 평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청중들은 앉아 있고 또 해외에서도 다 이렇게 앉아서 듣고 있는데 일어서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확실하게 K 평화를 역설해 주신 우리 민주평통 사무처장님 방용승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거 기념 촬영을 바로 하고 갈까요? 예, 예, 예. 평화, 통일. 예, 이어서 두 번째 진행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발표로 남북 화해 협력과 청년의 미래, 우리 김진환 연구원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토론자하고 사회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개건연구원 김진환 박사님, 그다음에 토론자로는 정현진 AOKS 한국 상임 대표님 같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1 예, 발제1 남북 화해 협력과 청년의 미래 지금 바로 오셨습니다. 김진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개건연구원 박사님이십니다. 자, 박수로 발제를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김진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노창현 대표님한테 섭외받을 때 이렇게 뜻깊은 행사인지를 예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굉장히 그 의의가 높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축사도 보내주시고 참여해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임감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제가 20분 딱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에 저 뒤에 시계가 보이니까요.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남북 화해 협력과 청년의 미래라는 제목인데요. 보통 이런 주제를 이렇게 보통 요청할 때는 뭐 통일과 청년의 미래 이렇게들 많이 요청을 하는데 강의나 그럴 때마다 제가 콕 집어서 제목을 좀 바꾸고 예를 들면 문제의식을 좀 전환하자 이런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제 오늘 발제 20분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통일이 되면이라는 전제 공허함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이 공허하다는 건 청년의 입장에서 굉장히 공허하게 느껴진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두 번째는 남과 북의 협력이 가져다 줄 어떤 이익 또는 편익에 대해서 경제주의적 관점을 조금 성찰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 경제주의적 관점이라는 건 좀 거창하지만 돈이 되고 경제적인 기회가 된다는 논리와 담론으로 남북 협력의 필요성을 설득해 왔던 시각.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뭐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 말씀은 저희가 일종의 영업사원 같은 사람들이라면, 청년들에게 통일에 또 협력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영업의 그 무기가 좀 더 많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건 가치를 이렇게 서로 매길 수 없는 부분인데, 어쨌든 너무 경제에만 집중을 해서 이야기하기보다 좀 더 다양한 이익의 어떤 관점들을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두 가지가 오늘 제 발제문의 핵심입니다. 먼저 38쪽부터 이렇게 39쪽까지 있는 내용을 좀 구두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그 방용승 처장님께서 저희 통일방안 말씀도 주셨듯이 저희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인데, 통일을 3단계로 설정을 하고 1단계는 너무 적대적 관계가 깊었기 때문에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하면서 화해하고 협력하는 단계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단계들을 좀 이렇게 제도화시키고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단계 남북연합이라는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해서 공동체를 좀 발전시켜 나가고, 마지막 3단계가 이제 대한민국 통일 방안은 완전한 통일, 반방제라고 보통 표현하죠. 중앙집권적 국가.
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그런 완전 통일을 이제 통일의 미래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 저희 통일부안입니다. 그 북한 같은 경우에는 39조 넘어가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전까지는 단숨에 고려민주 연방제 같은 것들을 창립하자고 제안을 해오다가 아까 방 처장님이 잘 짚어주셨지만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의 통일 방안에서 설정하고 있는 1단계와 2단계를 함께 가는 것이 자기들 생각에도 옳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6.15 공동선언에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공통성들을 인정했다고 표현했고 그러한 시각을 2014년도 7월 달에 김정은 정권의 정부 성명에서도 남과 북이 이제 북과 남이 연합 연방제 방식으로 통일하자고 제안했는데 그 연합 연방제 방식을 설명하면서 그 성명에서 바로 6.15 공동선언에 동의했던 방식이 남과 북이 공유하고 있는 방식이다. 제 말씀은 화해협력이 가까운 미래라면 남북연합은 조금 중간 단계의 미래일 수 있겠고요. 통일된 완전한 국가는 먼 미래죠. 먼 미래죠. 그런데 남과 북이 이렇게 가까운 미래나 또는 과도기로서의 평화공존 체제인 남북연합에 대한 동의를 하고 있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통일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그 학교나 공론장에서는 항상 통일이 되면 뭐가 좋을지 생각해 보세요. 이게 통일교육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통일이 될 거라고. 그리고 청년들도 자기 살아생전에 통일 안 될 것 같다고 말을 하는데 교육을 할 때나 통일 얘기할 때는 통일이 되면 뭐가 좋을지 생각해보고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통일이 되면 이런 게 좋아요 설명한 다음에 자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물어봅니다. 전 이거 좀 너무 난망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허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잘 상상도 안 되는 미래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좀 바꿔보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이미 선례도 있었고 2000년대 초중반에 실제로 교류협력을 해서 이게 많은 좋았던 일들이 있었던 선례도 있기 때문에 선례가 있으면 상상도 어렵지 않습니다. 과거 얘기를 해주면서 앞으로 다시 재현된다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 생각해보라고 하는 상상은 가능한데 선례가 없는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선례가 없는 상태에서의 상상이라는 거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질문을 통일이 되면 청년에게 어떤 기회나 이익이 있을까 이런 질문보다는 좀 전환해서 남북이 이 다툼을 멈춘 채 활발하게 교류하고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하면 청년들에게 어떤 기회나 또는 이익이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청년과의 통일에 대한 대화가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평소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통일이 되면이라는 단어가 주는 공허함과 상상하기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넘어서서 이제 현실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남과 북이 싸움을 멈추고 교류하는 미래에 대한 그림을 함께 그려나가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두 번째 이야기가 통일에 대한 청년의 생각들을 좀 전환하는 데도 분명히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페이지 넘어가 40쪽으로 가면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 통일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물어보면 제일 낮게 나오는 게 20대, 30대라는 건 주지의 사실이고요.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그리고 통일에 대한 이제 견해를 물어봤을 때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해야 되냐, 또는 빨리 해야 되냐, 이런 쪽이 이제 통일을 되게 이제 좀 찬성하는 이런 의견들이라면 현재가 그냥 괜찮다. 현재대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또는 아예 관심이 없다. 뭐 이런 쪽이 이제 통일에 대한 좀 무관심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불가능 의견이고요. 그래서 김택빈 교수라는 국방대학교 교수님이 얼마 전에 발표한 자료가 되게 인상 깊어서 제가 인용을 좀 했는데 20, 30대는 이제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것도 높고 다른 세대에 비해서 그다음에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생각도 높은데 그건 다른 세대도 전반적으로 좀 높은 편이에요. 다른 세대도. 그런데 다른 세대와 20, 30대 특징이 다른 세대는 그나마 통일에 관심은 있어요. 여기 막대 그래프가 보여주는 바대로 관심은 있는데 20, 30대는 관심이 없다는 수치가 다른 세대에 비해서 많이 높게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 애초에 무관심이 기본에 깔려 있고 그나마 어떤 자극과 계기가 있을 때 생각을 해보는 정도지 우리처럼 통일을 민족의 어떤 화두 앞으로 좀 우리가 살 길을 만들어가는데 필요한 어떤 과업 이렇게 이제 바라보지 않는지는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무관심한지를 김택빈 교수가 잘 분석을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강조될 때마다 무관심이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이익이 분명할 때는 관심도가 또 올라갑니다.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지. 그리고 세 번째는 북한을 심도 있게 이해하지 못할 때 이게 무관심들이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위협의 주체이자 잘 모르는 주체와 우리가 함께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거에 대한 어떤 불안들이 있는 거고, 이것은 이제 자연스럽게 나는 그런 미래가 불안할 거라면 굳이 내가 애써 이쪽에 관심 가질 필요 없다, 이런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 또 20, 30대 통일 인식에 되게 중요한 측면이 무관심도가 높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정으로서의 통일 또는 단박에 통일이 되게 어렵고 실제로 많은 부분 교류하고 협력해야 된다는 생각들은 다른 세대에 비해서 더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어찌 보면. 어찌 보면 지혜로운 겁니다. 이렇게 싸우고 달랐던 사람들이 교류와 협력의 과정 없이 어떻게 미래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가장 현실적으로 잘 자각하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20, 30대라고 통일인식조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쪽의 중간 부분에 결론적으로 제 생각은 청년들의 통일의 무관심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낮춰서 평화를 진전시켜 나가는 어떤 기성세대의 노력이 일단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북한을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을수록 관심도는 올라갈 수 있게 되니까 기성세대들이 뭐 9.19 군사합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남북 간의 좋은 합의들을 이행을 해나가면서 한반도의 평화 구조를 좀 만들어 나가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자기 이익과 통일 문제를 연결지어 사고하는 것이 잘 알고 있지만 익숙하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이 본질적으로 이건 이제 세 번째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과정으로서의 통일에 대한 인식들을 굉장히 높게 갖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이 본질적으로 화해 협력에서 출발하는 과정이다라는 거. 단박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공감대를 남과 북의 정권이 함께 확대해왔던 역사가 있다는 것들을 잘 알려나가고 강조하고, 세 번째는 먼 미래나 이렇게 남북연합조차도 다 상당히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유럽처럼 살 수 있다고? 아직 전쟁도 못 끝냈는데 뭐 이런 생각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지향점은 그쪽에 두더라도 아주 가깝게 다가올 수 있는 미래인 화해 협력 단계, 자유왕래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조금 이제 제약 없이 자유롭게, 물론 국가 당국의 허가가 필요한 시기이겠지만 이제 허가 없이 완전히 왕래하는 거는 남북연합 단계겠죠. 이제 이런 식의 화해 협력들이 당신들에게 어떤 자유와 상상력의 확대 또는 경제적 기회, 안전의 담보 이런 것들을 주는지를 많이 생각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화해 협력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있는 거니까 상대방인 북한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고민이 있는지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북한 인식 교육을 해나가는 것. 저는 이 네 가지가 청년들의 통일 무관심을 분명히 관심 수준으로는 전환시킬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도구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세 번째, 남북 화해 협력이 실제로 청년에게 어떤 기회와 미래를 줄까에 대해서 세 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경제적 담론들에 대해서 이 오해가 없으면 해서, 저도 돈 좋아하고 주식도 좋아하고 경제 좋아합니다. 남과 북이 잘 사는 게 일단 1차 목표인데, 우리가 또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사족처럼 달아보면 현장에서 이제 통일을 경제적으로 많이 설명할 때 이런 반응이 한 번 있었어요. 젊은이들이. 우리 그렇게 돈만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꼭 우리는 맨날 돈에 막 혈안이 돼가지고 뭐 돈이 안 되면 모든 일을 안 하는 애들처럼 취급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맞는 말이죠. 어떻게 20, 30대 그 청춘이 돈만 생각하고 살겠어요. 그 시절에. 우리 선생님들도 다 그 시절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너무 청소년들이나 어린 청년들에게 너무 너 돈 되니까 이거 하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그거 말고도, 그것도 있고, 그거 말고도 되게 중요한 게 있다. 일단 첫 번째는 저는 안전한 청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자기 생명이 경각에 달리고 자기가 정말 지뢰 때문에 다칠 가능성이 있고 포탄이 날아오는 상황에서 경계 근무를 서야 되고 오물풍선과 막 무인기가 날아다니는 현장에서 군사 복무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통일을 생각하고 그 평화로운 미래, 그러니까 북한을 상대방으로 인정하고, 무엇보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갑자기 세계 몇 등의 경제대국이 되고 남북한이 협력해, 이런 상상이 잘 하기 어렵다는 거니까 자기 생명과 자기 안전이 먼저 담보될 때 미래에 대한 안정적인 상상과 그 고민이 될 수 있는데,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한 설득을 좀 더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세계적으로 충돌이 많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43쪽으로 넘어가면
남북 화해 협력이라는 게 청년의 안전을 분명히 담보하죠. 남북 관계가 나쁘고 경색되고 싸울 때 청년들은 많이 희생이 됐습니다. 제가 길게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그리고 남북 관계가 좋을 때 청년들의 희생과 불안, 뭐 군대 보내는 친구에 대한 걱정 이런 거죠. 부모의 걱정.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불안들은 확실히 급감했죠. 심지어 남북 관계 최전성기였던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집권 5년 동안 남북하고의 충돌로 죽거나 다친 청년이 한 명도 없거든요. 영명이었던 시대. 그러니까 우린 그런 시대를 분명히 살았고 그때 청년들은 뭐 했냐면 금강산 관광객 호송 안내해주고 개성공단 물자 호송하는 거 안내해주고 경의선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사업 도와주고 이런 게 그 당시 이제 군인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년 뒤에 남북 관계가 악화됐을 때 군인들의 일은 확성기 방송을 틀고 오물풍선이 날아다니는 걸 체크하고 그다음에 포탄이 날아올까 봐 두려워하고 또 무인기를 날리고 전단을 살포하고 이런 일들이 일이었어요. 후자의 친구들이 과연 평화통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남북 협력의 미래가 자기들에게 긍정적인 거라는 생각할 여유가 있을까? 또 전자의 청년들은 당연히 관심이 많았겠죠. 그래서 통일의식 조사를 해보면 2000년대 초중반의 군복무의 친구들이 북한을 협력과 어떤 그 지원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2010년대 군복무했던 친구들이 북한을 경계와 적대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옵니다.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죠. 청년들을 탓할 문제가 전혀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20대를 보낸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느냐가 차이점을 만든다고 생각해서 결론적으로 세계적인 전쟁의 시대에 남과 북이 서로 충돌할 위험을 줄이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는 것은 청년이 좀 더 안전한 상황에서 미래 상상의 조건을 만들어줄 수 있어서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저는 이 안전과 평화가 제일 궁극적 가치, 생명권이라는 것이 인권의 제일 중요한 기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첫째로 얘기하고요. 두 번째, 자유로운 청년이 될 수도 있다. 화해 협력을 하게 되면. 뭐 부자연스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우리는 자유의 마지막 한계 지점 같은 게 있어요. 남북 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정확하게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행동과 상상력의 제약도 굉장히 큽니다. 자기 안에서 검열을 할 수밖에 없어요. 레드 컴플렉스가 있고 남과 북의 대치가. 우리 역사가 그것들을 보여주고요. 페이지 넘기면 실제로 최근에도 이 자유와 인권이 남북 관계에 의해서 크게 훼손될 뻔했던 큰 사건을 작년 12월 3일 날 겪은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그 계엄의 명분이 남북 관계 악화였잖아요. 북한. 그런 맥락에서 이 계엄을 해제시키고 그러니까 그 응원봉을 가지고 이것들을 정상화시키기는데도 가장 그 추운 겨울날 제일 많이 고생했던 게 또 20대들입니다. 그러니까 20대들은 자신의 자유와 인권이 남북 관계로 인해서 분단으로 인해서 대결적인 남북 관계로 훼손된다는 걸 절감했던 세대고요. 그런 세대들에게 남과 북이 협력하게 되고 다시 교류한다면 너희들에게 어떤 상상력의 확대와 인권의 증진이 있을 수 있지 설명하는 것도 저는 중요한 통일 무관심을 극복해가는 방식이라고 생각되고 그 과정에서 64쪽 밑에 제가 드디어 챗GPT를 처음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예, 생성형 AI로 그림을 한번 만들어봤는데 최근에 내년 4월에 평양 국제 마라톤을 하는데요. 한국, 일본, 미국, 말레이시아 국적자만 북한이 그 참가를 불허했거든요. 근데 요즘 기안84 러닝크루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저희 대한민국 청년들이 뜀박질을 요즘 무지하게 해요. 러닝 열풍인데 이 친구들의 재밌는 취미가 전 세계적으로 희한한 마라톤들 쫓아다니는 거예요. 뭐 복장하고서 마라톤 뛰는 거, 뭐 산악지대 뛰는 거. 그런데 전 세계에서 제일 희한한 마라톤으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게 평양 국제 마라톤이에요. 아무나 갈 수 없고, 풍경도 되게 이채롭고, 그런 맥락에서 평양 국제 마라톤이 전 세계 러너들의 사실 이렇게 굉장히 참가하고 싶은 대화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데 한국에 러닝을 하는 청년들은 못 가요. 그래서 이 청년들을 설명할 때 마라톤 갖고 설명하면 되게 귀가 솔직해하는 걸 현상을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림은 생성형 AI로 만든 겁니다. 평양 국제 마라톤에 참가한 우리 청년들 한번 그려줘봐. 이렇게 했더니 평양 그 시내에서 출발선에 서 있는 우리 젊은이들을 선수와 스텝으로 AI가 만들어준 겁니다. 근데 이런 게 만약 현실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북한에 대한 생각들도
상당히 많이 이제 달라질 것이고, 아, 내가 이렇게 좀 자유로워지는, 내가 민주적인 사회에서 좀 더 민주적으로 좀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데에는 남북 협력이 필요하구나. 이런 인식들을 느낄 수 있을 때 통일에 관심 가질 수 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일하는 청년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우리 토론자께서도 많이 말씀 주실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시간 관계상 간략히 가름하려고 하는데, 요지는 이런 겁니다. 북한 정부가 사회적인 인프라, 사회 경제적 인프라, 뭐 철도, 통신, 운송, 보건, 교육, 의료 이런 쪽이 굉장히 낙후돼 있기 때문에 그쪽을 중심으로 경제 개발하려고 하고 지방 산업이라든지 농촌 개발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면 저는 남북 화해 협력에서 경제를 테마로 한 교류 협력은 상대의 수요와 욕구에 부합하는 아이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그쪽이 요구하고 원하는 것들에 맞춰줘야 저희에게도 돈 벌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 21세기 인공지능 시대의 청년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길게 한국은행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간단히 이제 46점 마지막 얘기 드리면, 한국은행이 작년 10월 달에 연구해 보니까 정보 서비스업이나 뭐 출판업처럼 청년들이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들은 AI에 의해서 대체될 확률이 높대요. 실제 대체되고 있고. 근데 오히려 보건, 의료, 운송, 뭐 사회 인프라 구축, 여기 그림 2번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산업들이 북한이 지금 많이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이고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많이 유지되었던 산업인데 의외로 인공지능 시대에도 이런 부분이 AI에 의해서 잠식되거나 대체될 가능성이 더 낮은 산업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산업군들이 우리 청년들에게도 기회가 되지만 남북 교류가 협력이 활성화되면 북한의 수요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오히려 익숙하고 일자리들이 충분히 제공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자원 협력, 물류, 관광 혁신, 농림업 발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얘기해왔던 협력의 어떤 그 이점이라면 마지막 말씀은 인공지능 시대에 북한 정권이 추구하고자 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인프라 구축 산업과 보건의료, 뭐 기후생태 환경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AI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우리 청년들이 뛰어들 수 있는 일자리로 존재하기 때문에 남북 경제 협력을 활성화시켜서 청년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면 일하는 청년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청년 실업 심각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안전한 청년, 또 자유로운 청년, 일하는 청년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남북 교류 협력에 있다. 이런 이제 논리와 이야기로 청년들을 만나가다 보면 통일에 대한 무관심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 암울한 주제였는데요. 청년들이 관심도 없고 남북 관계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뭐라고 이야기할까 그런데 아주 미세한 부분부터 올라와서 전체적인 아주 희망적인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그 코멘트를 또 우리 AOK 코리아, AOK 한국 상임대표 우리 정현 긴 대표님께서 해주셨습니다. AOK부터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OK는 액션 원 코리아라는 단체명인데요. 저희가 영어를 굳이 고집하는 이유는 해외 동포들과 국내가 함께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통일운동 단체입니다. 네, 거기에 우리 로창현 기자님이 굉장히 활발하게 참여해 주고 계시고, 또 북에도 같이 갈 기회가 있었고 한데요. 오늘 그 청년과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해서 제가 토론자로 참여했는데, 사실 이 원고를 쓸 때는 제가 그 발제자 원고를 못 본 상태였었기 때문에, 근데 막상, 다 완성되고 보니까 우리 발제자 김진환 교수님이 발표하신 내용에 약간 보충 설명이 되는 자료가 될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좀 청중 중에 청년이 한 명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드는데요. 김진환 교수님의 지적, 우리가 청년들한테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심도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통일이 되면, 통일이라는 게 전혀 상상이 안 되는데, 통일이 되면이라고 질문을 할 것이 아니라, 남북 교류와 협력이 되면 우리 청년들한테 어떻게 달라질까, 앞으로의 미래가. 거기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 그 말씀에 너무너무 공감하고요. 우리 청년들이 남북 교류와 협력이 되면
청년들의 삶이 또 일자리 기회가 어떻게 변화될까, 어떻게 확장이 될까, 이런 측면에서 저는 좀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좋고 또 청년들의 수요가 많을 것 같은 문화산업과 평화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성장, 주거난, 미래 불안,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삼중고에 시달리면서 기회가 점점 좁아지는 그런 세대를 우리 청년들이 살고 있는데, 한마디로 해서 남과 북이 교류와 협력이 되면은 남북이 여러 시너지가 나면서 삶의 기회가 증폭된다. 삶의 기회가 달라지고 여러 새로운 직업군이 생긴다. 특히 문화산업은 청년 비중이 가장 높고 또 초기 투자 대비 부가가치가 가장 높고 또한 디지털 기반 글로벌 시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남북 협력 효과가 극대화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과 북이 같이 힘을 합해서 창작물을 만든다고 할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분단과 전쟁, 체제와 일상 차이, 청춘이라는 꿈, 이러는 것이 남북이 어떻게 다를까? 또 남북 문화의 코드 조합이 굉장히 독창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라는 어떤 국제적인 담론성도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가 결합이 될 경우에 글로벌 OTT나 영화제, 공연 시장에서 강력한 브랜드를 가진 새로운 콘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고 또 남북이 공동으로 뮤지컬, 영화제, 공동 드라마 제작을 함으로써 세계 시장에서 굉장히 어필할 수 있는 소구력이 큰 콘텐츠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 산업에서 남북 공동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기회가 연출, 기획, 음악, 무대, 기술, CG, 애니메이션 등등에서 직업군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한류가 전 세계를 들썩이고 있는 이 즈음에 K-팝만 있으리라는 법 없습니다. NK-팝, 북한의 예술도 같이 결합할 때 북한 예술의 대중예술의 특징은 아리랑 공연에서 보듯이 굉장히 많은 전 세계에서 아마 최고로 가장 많은 인원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집단적인 집체적인 군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예술의 특징과 K-팝의 어떤 고난도, 트렌디함, 퍼포먼스, 이런 글로벌 시장 이런 것이 결합이 되면 새로운 장르라고 할 수 있는 K-팝과 NK-팝의 신장르, 남북 융합의 장르가 태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북측 예술학교 출신들이 인재가 국제 시장에 진출할 수도 있을 거고요. 남북 공동 아이돌 그룹을 한번 기획해 볼 수도 있을 거고 또 이러한 것은 굉장히 파생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공연장이라든가 교육 산업이라든가 굿즈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평화 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평화 산업이라는 것은 갈등을 관리하고 교류나 인프라를 구축하고 디지털 중개 플랫폼을 만드는 경제 지대를 운영한다는 뜻인데요. 거대한 신경제권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평화 운동의 차원을 넘어서 평화 경제 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남북 언어 차이를 자동 번역하는 AI 플랫폼을 만든다든가 또 비대면이나 대면 공동 세미나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남북 간 안전한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만든다든가 가상현실을 통해서 남과 북을 속속들이 여행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네, 이러한 평화 서비스 외에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요구가 많아지는 교류 전문직이 탄생할 수 있어요. 유럽은 통합 과정에서만 10만 명 이상의 조정 인력, 코디네이터 인력을 양성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 한반도에서도 남북의 이 다른 문화를 코디네이트하는 문화 조정가, 남북 청년 커뮤니티 매니저, 의료, 교육, 문화 분야 협력 코디네이터, 평화 관광 기획자, 국제기구 NGO
협력과 이러한 다양한 국제사회가 필요로 하는 코디네이터 직군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형 중재조정 아카데미를 평화교육 산업으로 증가시킬 수 있겠고요. 이러한 평화교육 산업이 유엔이나 국제기관과의 협력도 가능할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남북의 청년이 함께할 때 미래의 일상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일단은 만남의 신세계가 펼쳐지죠. 평양이나 백두산에서도 데이트가 가능할 것이고요. 친구나 연애, 협업할 수 있는 대상도 지금보다 크게 몇 배로 늘어날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서울에서 출발해서 개성에서 일하고 평양에서 회의하고 원산으로 여행하는 일상. 이러한 것은 단순히 직업을 떠나서 삶의 스케일이 확장되는 경험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남북 청년들이 함께 여러 가지 혁신 프로젝트도 만들고 공동 캠퍼스나 공동 페스티벌도 운영하고 또 앞에 말했듯이 평화생태 관광 산업의 주역으로 등장하면 이러한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분야에서 남북 청년은 글로벌 무대의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으로 청년에게 통일은 부담이 아니라 남북 교류 협력은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폭발적인 확장이자 삶의 확장이란 점입니다. 남북 교류가 열리면 청년은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세대이며 가장 크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세대이며 또 가장 창의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통일 비전을 청년 세대가 공감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 청년들 가슴에 미래에 대한 적극적인 상상으로 뜨거운 비전이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남북 교류 지금 너무나 어렵습니다. 현실만 보면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미래의 비전에 대한 뜨겁고 적극적인 상상으로 우리의 현재를 끌어내서 돌파구를 찾아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미래에 대한 적극적인 상상이 함께 할 때 분단은 청년들에게 비용을 전가시켜 왔지만 평화 협력 시대는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줄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지금 남북 적대 관계에 남한이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 국가보안법을 없앤다든가 북쪽의 자료를 누구나 볼 수 있게 만든다든가 또 북을 헌법에서 적대 국가를 규정하는 이런 헌법적인 조항을 개헌한다든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행할 것을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 이 자리에서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진환 우리 그 박사님이 그 전체적인 조망을 좀 해주셨는데 그게 구체적인 액션으로 지금 액션원 코리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기분 좋은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평화 산업이라든지 그런 건 아주 NK-팝 생각도 상상할 수 상상 이상으로 아주 좋은 것이 나와서 앞으로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서울에서 출발해서 개성에서 일하고 평양에서 회의하고 원산으로 여행하는 일상. 뭐 그, 6.25 전에 뭐 서울에서 출발하면 뭐 개성에서 점심 먹는다, 평양에서 점심 먹고 의주에서 뭐 저녁 먹고 뭐 이런 게 실제로 아주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까지 미래까지 봤습니다. 예, 두 분 정말 짝이 잘 맞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발표와 예. 네, 발제 토론 감사합니다. 원래 커피타임이 있는데요. 이어서 대의원 총회가 있기 때문에 곧바로 두 번째 발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피는 뒤에 마련돼 있으니까요. 차는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발표는 미국에 계신 안동일 우리 협회 이사님께서 화상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민정국장님 토론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세요. 안대일 대표님. 네네. 저기 네, 대등 여러분 보시면 정말 반갑습니다. 이 얘기 그리운 얼굴들 뵈러 서울을 나가야 되는데 요즘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집사람이 그냥 다 늦게 한의사가 되겠다고 한의학 공부하느라고 뒷바라지 하는데 그냥 지금 정신없어요. 예. 제가 받은 그 발제 제목은 동포 언론과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 남북 교류의 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보다는 조금 그러니까 남북 교류 복원을 위한 동포 언론의 역할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미주 기자가 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지금 그 발제문을 제가 보연해 드렸고 인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쭉 같이 읽어 나가다가 시간만 되면 제가 끊을게요. 그리고 꼭 다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 저는 열심히 쓴 거니까 요즘에 뭐 개조식으로 쓰는 게 유행인데 개조식 아니고 그냥 논문으로 썼어요. 지난 11월 트럼프 대통령 방한 당시 회동이 불발된 후 2026년 3월 한미연합훈련 이후 4월 미중 정상회담 시기를 전후로 트럼프 김정은 회담에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이 여러 경로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그리 높다고 할 수는 없죠. 가장 최근인 19일에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주말이었어요. 이 얘기를 또 했어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업무 보고하면서 그 기자들 브리핑에서 완전한 남북관계 단절 시대에 어떻게든 바늘구멍이라도 뚫어보려고 하는 것이 대통령님의 명령이다 이러면서 통일부 희망으로는 내년 4월 트럼프 대통령 방중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경주에서 분명히 판문점으로 간다. 100% 확신한다까지 얘기를 어느 방송에서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 양반이 이번엔 톤이 조금 나빠졌어요. 바늘구멍 같지만 뚫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 또 시진핑 이재명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정전 체제 당사자이며 평화 체제로 만들어내는 과정의 핵심적 당사자다. 이 얘기했어요. 지금 비핵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이 양반도 레토릭을 참 잘해요. 아무튼 남북 교류, 남북 대화, 북미 회담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비핵화입니다. 지금 비핵화가 돼야만 그 뭐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또 비핵화 안 하면 협상 없다. 이렇게 미국은 공식적인 입장을 아직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른바 그 CVID라 해서 이 검증 가능한 완전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만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체제 안정을 가장 목적으로 가장 큰 좌표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아무리 이 김정은과의 개인적 친분을 강조하면서 회담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해는 했지만 조건이 충족되면 접촉에 나설 것이다. 북한의 입장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충족된다면 거기에 방점을 찍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제 갈루치 얘기며 또 비건 부장관 얘기들은 거기 나왔으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그분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비핵화 철저한 얘기다. 비핵화 너무 고집해 갖고는 지금 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최근에 세미나에서 그 남북 북미 회담을 주도했던 두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핵화 문제가 이 시점에서 가장 화급한 문제고 원론적인 문제인데 그거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진전이 없다. 그리고 관련 국가들이 힘을 모으면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데 이는 정치적 수사이며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북핵 문제 해결, 북한 비핵화를 말하는 건 번지수가 잘못됐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북한에 있어서 핵은 이제 심장이 됐습니다. 적어도 핵이야말로 자신들을 살게 하는 자부심이고 원동력이라고 믿고 있는데 6번에 걸친 실험과 미사일 탄도탄 성능 배가로 자신들의 심장이 더 강고해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럴진데 이런 펄펄 뛰고 있는 심장을 내놓으면 우리가 인공심장 주겠다. 누가 내놓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편한 진실의 인정 위에서 북핵 문제 해법을 새로 찾아야 합니다. 이 종래 핵 포기를 염두한 제재 일변도의 정책을 하루빨리 벗어던져야 한다. 이게 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북핵을 지금처럼 키운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대북 제재였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른바 그 북핵 제재에서 얻은 성과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가 시작된 게 2006년부터인데 2006년 7월 5일에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 실험 발사를 했고 같은 달 16일에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합니다. 1695호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응답이라도 하듯 그해 10월 9일에 1차 핵실험이 단행됩니다. 그리고 닷새 후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를 또 했어요. 그 후 연례 행사처럼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면 결의안이 채택됐고 한 차원씩 강도를 높인 국제 제재가 시행됐습니다. 2016년 3월 2일에 안보리 결의 2270이 채택될 당시 한국 외교부는 70년 유엔 역사상 가장 비군사적인 조치로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라고 손뼉을 치고 대서특필했습니다. 이처럼 제재의 강도가 높아졌지만 2016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월 9일 5차 핵실험을 단행합니다. 1차부터 4차까지 2년, 3년의 권력이 있었던 만에 5차는 8개월이었어요. 폭발력은 4차 때의 2배고 이때 핵폭탄이 완성됐다. 핵무력이 본격 완성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제재가 가해지고 있었는데 그랬어요. 한마디로 제재는 오히려 저들의 핵을 정교하고 공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재 일본도 이 결과가 새 정부 출발하겠지만 아직도 대화의 물꼬조차 열지 못하는 현실이죠. 이 제재하면 갈수록 또 하면 할수록 저들 가운데 북한에서도 매파, 비둘기파, 강경파가 있죠. 그래서 개발의 박차를 가했고 또 개발의 박차를 가하면서 의기양양해질수록 비둘기파들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지난 10월에 지금 소폭 감경했던 이 새로운 뉴스인데요. 중국 해관 총서가 엊그제 발표한 건데 2억 달러 정도 되던 월별 무역 규모가 지난달에 2억 9천만 달러였대요. 11월 달에. 11월에 2억 9천만 달러였다 그러니까 한 달에 중국만 그러면 3억 달러 죄송합니다. 3억 달러 정도 되면 그러니까 1년에 한 30억 달러 정도는 중국하고 교역을 한다는 얘기예요. 중국만. 그리고 중국에서 수입하는 게 그렇고 대중 수출은 한 2천만 달러, 3천만 달러 수준이라고 중국 해관 총서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재를 할수록 또 소련과 러시아와는 요거보다 조금 더 많을 것 같아요. 아직 그 통계가 안 나와 있는데. 근데 이건 중국에서 발표한 통계입니다. 그리고 예, 안 박사님 죄송한데요. 지금 저기 참여자분들이 많아서 문서를 좀 보셔야 되는데 혹시 문서 안 보이시나요? 문서 네 보고 있어요. 아니 이쪽에서 띄운 문서 안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지금 보고 여기가 있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 아니면 안 올려주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새로 그냥 하는 거니까 문서를 꼭 읽어주십사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 뒤에 요거는 지금 문서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 문서에다가 이거 하시면서 몇 페이지 이렇게 페이지를 조금 네네. 이야기해 주세요. 네, 예, 지금 내 문서로는 이제 그 안별이 예. 결의고 넘기죠. 계속 넘겨주세요. 54분, 예. 네, 계속 넘겨도 돼요. 계속 넘겨도 돼요. 그래 여기까지만 하죠. 그다음에 아무튼 핵을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면서 여기까지 좋네요. 그리고 실제로 말씀드린 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어느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오해가 북한이 핵 개발에 엄청난 예산을 투여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과 다르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 개발이 서방에서만큼 돈이 안 든대요. 20분의 1 수준이랍니다. 인건비 때문이에요. 미국 등 서방에서 군사무기며 장기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인데 최고 인력이 투입돼야 되니까. 그런데 북한엔 그런 게 없고 나머지 화학 장비 이런 것들은 큰 용기 말하자면 엄청난 인건비 안 들어간다. 그러면서 아주 20분의 1로 핵 개발을 하고 있고 계속 발전시킬 수 있었다라고 누가 보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면서 한국의 보수 정권들은 거기서 나온 돈이 핵무기가 됐다고 했는데 그 돈이 아니더라도 우리와 서방이 제재를 가고 있는 압박을 했는 한 북한은 더 배를 줄이면서라도 생존을 위해서 핵을 개발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핵을 어떻게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느냐,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오게 하느냐, 거의 바로 중요한 문제가 평화협정 문제입니다. 평화협정. 고전에 핵이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핵은 요 얘기까지만 하죠.
핵은 엄청난 억지력을 스스로 지니고 있죠. 어떻게 보면 전쟁을 막는 최대의 고마운 존재일 수 있어요. 핵이 사용된 1945년 이후 정확히 80년 지났습니다. 그 어떤 전쟁에서도 핵무기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전에서도, 월남전에서도, 이라크전에서도,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또 작금의 그 우크라이나에서도 말은 무성했지만 핵무기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다시피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북한,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핵에 대해서 NCND예요. 말을 안 해요. 근데 나머지는 다 핵국가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공 5개 국가들은 자신들은 핵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나라들을 못하게 하는데, 말하자면 나라의 수준이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근데 그나마 인도, 파키스탄은 모른 체 하면서 인정을 해요. 유독 북한만에 대해서는 강경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북한에서는 발끈할지 모르지만, 주관적인 평가가 개입되는 문제지만, 나라의 수준을 최소한 파키스탄 정도로 끌어올리면 딴소리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끌어올린 일, 이게 바로 이 광의의 햇볕 정책인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과의 평화협정, 미국과의 국교 수교입니다. 북한이 핵보유국을 인정한다고 그러면 여기 나설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도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평화협정 문제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아주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1953년 한국전쟁을 전선협정으로 대체하는데 공식적인 평화협 조약을 하는 일은 북한의 오랜 요구사항이 하나죠. 근데 지금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데 미 연방 하원에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는 안 알려져 있는데, 지금 지난 3월에 2025년 3월 4일에 여러 차례 제안이 됐지만, 브래드 셔먼이라고 아주 고마운 미국 캘리포니아 하원 의원 주도로 한반도 평화법안, Peace on Korean Peninsula Act라고 해서 HR 1841이 상정이 됐어요. 40여 명의 하원 의원들이 같이 제안을 했습니다. 이 중에는 공화당 의원도 있어요. 공화당 의원이라고 애리조나 출신의 변호사 앤디 빅스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는데, 이번 회기에 이게 발의만 됐지 회의가 진행되고 결의안이 통과되는 건 아직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건 미국에서도 이렇게 평화 협정을 맺자,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자라고 나오고 있는데, 우리 동포들이 안 나설 수가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재외동포와 동포 언론이 나서야 하는 당위가 힘차게 등장합니다. 김성건 이사장님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오작교가 돼서 한반도 평화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인데, 국제연대하며 남북한 주민 간 소통, 특히 재미동포들과 이곳의 동포 언론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이제 북핵의 문제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와 발언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트럼프도 북한을 핵국가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은 비핵화 정책이 저들의 미국 조야의 공식 정책입니다. 그리고 비핵화를 포기한다고 했을 때 보수 쪽에서 엄청난 반발과 엄청난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대로 입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동포 언론들이 나서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요. 전반적으로 미국인들은 북한을 자신들의 위협으로 인식은 하고 있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2017년 그때 한참 북미 관계가 나쁘고 핵버튼 토론 크다고 할 때 뉴욕타임즈에서 실시한 실험 결과에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한 2,000명에 되는데 36%만이 북한이 어디 있는지 알았어요. 나머지들은 베트남, 태국,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를 찍어가지고 북한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최근에 2024년에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 절반 이상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미국이 직면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화되는 민주주의, 국제 테러리즘 이런 거와 비슷한 그런 수준의 위협으로 간주를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 내의 위협은 뭐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민주주의 위협, 테러 위협, 그다음에 북핵, 이렇게까지 3등 정도로 나옵니다.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는 정말 단표적이고 아주 표피적입니다. 핵 문제 이외의 문제는 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하는 건데 이민 역사가 깊어지면서 해외 한인들의 인재풀이 아주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평통 같은 그런 기구가 지금 4천 명의 외국 한 2천 명 가량 뭐 미국에 있기 때문에 지역 언론과 함께 해당 지역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왜 북한이 핵을 가지려 하는지, 비핵화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각국이 제시하는 해법은 무엇인지, 이런 한반도의 외교 상황을, 안보 상황을 설명하는 강연회를 미국인들과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회를 열 것을 제안을 합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보다는 한국을 접할 기회가 적은 중서부나 남부 지역을 타기로 해서 그런 데서 이런 강연을 한다 그러면 물론 이제 미국인 강사를 모셔야겠죠. 그러면 학생들과 지역 주민이 한반도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 그리고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인터넷 플랫폼 시대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뭐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종이신문을 통해 정보를 얻는 사람 비율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종이신문 한 달간 본 사람이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최근이면 2024년 통계인데 13%만 종이신문을 한 번이라도 봤대요. 93%는 종이신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 언론진흥재단은 연 22년 통과네요. 일주일간 종이신문을 읽었다는 비율인 열독률은 9.7%. 60대 이 넘어서나 나오고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스마트폰이며 컴퓨터, 태블릿과 같은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뉴스를 얻고 있고 뉴스 웹사이트나 앱, 인터넷 언론이 가장 일반적인 정보원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전통적인 텍스트 매체보다는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전적으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신문이 정보 수용에 있어서 저 주류 매체가 아니라 소수의 고연령층이나 특정 독자층에게 소비되는 틈새 시장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우리도 이쪽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SNS 중독으로 평가된다는 사실 많은 걸 시사하고 있죠. 워싱턴 포스트가 지난 7월 말에 통계를 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취임한 이후 150일 정도 지난 시점까지 트루스 소셜 자기가 만든 SNS예요. 총 2,262건의 글을 올렸습니다. 하루에 17개 올리는 거예요. 물론 자기 혼자 올리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트루스 소셜은 그 SNS 검열과 빅테크의 폭정에 환대하면서 트럼프가 직접 만든 트루스 소셜이 SNS 플랫폼입니다. 그전에는 X, 트위터를 썼었죠. 일기 때는 같은 일기 때 기간과 비교해서 이익이 행보형부 들려서 올린 개수가 3배 이상 많답니다. 심지어 지난 3월에는 하루에 138건의 글을 올리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분에 한 번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하루 종일 글을 올리는 것을 돕기 위한 전단팀이 존재한다라고 처음으로 밝혔어요. 일기 때 마찬가지로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이 팀을 총괄하고 있는데 이 팀에 소속된 보좌관이 휴대용 프린터까지 들고 다니면서 트럼프를 따라다니며 계속 출력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댓글과 대댓글까지도 담당하는 직원들이 여럿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가장 반가워하는 게 댓글입니다. 뭐 좋은 댓글이건 나쁜 댓글이건 꼭 관심을 갖고 그건 SNS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일 겁니다. 댓글에 큰 관심을 갖습니다.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한반도 해빙의 활로가 찾지 못해지는 가운데 가짜 뉴스 확산, 역사 왜곡, 세대, 성별 갈등, 극우화 등으로 민주주의 신뢰가 흔들리고 통일이 필요 없다는 평화통일 담론의 그 기반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우리 동포언론인협회가 이 플랫폼 건설을 천명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현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이 국내의 협력 사업으로 같은 동포 언론들의 협력 사업으로 상징성과 함께 재동포 언론의 역할 강화와 남북 해빙의 돌파구 모색을 위해 애쓸 것이면서 또 한국 국민과 재동포 또 거주국 시민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K 민주주의 평화 담론이 확신되게 될 것이라는 말씀 희망찬 각오 전하면서 일단 발표를 줄이겠습니다. 제 글을 처음부터 가까이 읽어주십시오. 지금 몇 분 됐어요? 시간 좀 있습니까? 한 2분 정도. 2분 정도. 아, 2분 정도. 그래요. 제가 딱 2분이니까 그것만 얘기했는데 열심히 쓴 글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요즘에 개조식으로 쓰는데 이 개조식으로 쓰는 것이 국어를 망친다고 개탄하신 분이 두 분 계세요. 제 선배분들인데 이어령 선생님하고 송건호 선생님. 그 이어령 선생님하고는 한번 등산을 갔는데 개조식 하는 분 내고 뭐라는 게 아니고 요즘엔 박사학위도 개조식으로 쓴대요. 어느 대학은. 그 국어를 망친다. 앙드레 말로가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는데 프랑스에 이 양반은 그 얘기를 어디다 썼더라고요, 진짜로. 이어령 박사님보다는 장관님 소리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 왜 그러세요? 내가 그랬더니 없어 보이게 그랬더니 내가 초대 문화부 장관이야, 초대. 앙드레 말로야 나는. 딱 이러면서 앙드레 말로가 울어. 그때 그 불란서의 그 공문서가 그렇게 그냥 막 개조식으로 딱딱딱딱 되니까 화가 나가지고 걷어대면서 이 아름다운 불어를 이방친다 이러면서 그렇게 못 쓰게 했대요.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문화부 들어가서 그걸 고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더래. 우리나라 그 군사 문화에 불들어서 궤도식이거든요. 그게 궤도에 딱 써가지고 탁 요점 정리해가지고 하는 건 그 문장의 전환이 아닌 그 얘기를 했었어요. 열심히 쓴 글입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십시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워싱턴에서 글도 잘 쓰셨고, 말씀도 아주 그냥 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근데 왜 매일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숫자를 4만 명, 2만 명, 그것도 틀리죠. 그 다음에 우리 주한미군 주둔 비용, 우리도 그렇게 많이 내는데도 계속 적게 준다 그래서 도대체 그 밑에 댓글로 계속 다르면 돼요. 계속 댓글로 다르면 영향 받게 돼 있어요. 트위터에 예, 고맙습니다. 가입하십시오. 트럼프 예, 트위터에서 남 선배가 좀 써주십시오. 정말 알겠습니다. 그거 월크 한다니까. 네. 예, 다시 한번 이 멀리서 주제 발표해 주신 우리 안동일 대표한테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 미주뉴스의 편집국장님 우리 민지영 국장님께서 이 얘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충분히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뉴스로 뉴욕의 편집국장인 민지영입니다. 지금까지 그 안동일 대표님의 발제물은 전직 미국 외교 안보 핵심 인사들의 경험을 토대로 북핵 문제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접근이 아니라 군비 통제와 위기 관리 중심의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짚고 있습니다. 10개의 카테고리로 토론문을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하노이 회담은 실패가 아닌 유예의 기간이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회동한 것은 실패가 아니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과정으로 재평가하면서 트럼프 2기에서의 협상 재개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제재 일변도 정책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었다고도 하는데요. 대북 제재가 북한 내부의 강경파를 오히려 강화시키고 핵미사일 능력을 더욱 정교하게 만든 측면이 있다는 지적은 기존 체제 프레임의 한계를 직시하게 합니다. 제재가 압박이 아니라 핵 고도화의 역설로 작동해 왔다는 분석은 향후 정책 조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북핵 비용 구조에 대한 냉정한 분석인데요. 서방과 다른 북한의 인건비 연구개발 구조를 지적하며 북핵 개발이 생각보다 저비용으로 지속 가능하다는 점을 짚은 점은 매우 현실적인 시각입니다. 이를 통해서 제재만으로는 핵 개발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불편한 진실을 설득력 있게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핵 억지력의 긴장 관리인데요.
핵무기가 사용된 이후 80년 가까이 실제 전장에서 다시 쓰이지 않았다는 사실, 인도, 중국 국경 분쟁 사례를 통해 핵이 갖는 억지력과 긴장 완화의 역설적 효과를 짚은 정도 의미가 큽니다. 이는 핵 보유국은 즉각적 파국이라는 단순한 공포 서사를 넘어 위기관리, 군비 통제의 관점에서 장기적 관리 전략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예, 다섯째, 네, 확장된 햇볕 정책이라는 발상의 전환.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면 최소한 파키스탄 수준의 국가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을 통해 북의 경제사회 수준을 끌어올리는 광의 햇볕 정책 필요성을 제기한 점이 참으로 돋보입니다.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구조적 발전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겠다는 발상은 기존 논의를 한 단계 확장시키는 제안입니다. 여섯째, 군비 통제 평화협정 중심의 단계적 해법. 완전한 비핵화 대신 군비 통제, 위기 관리, 평화협정 체결과 같은 단계적 접근을 제시한 것은 현실성과 비전 사이의 균형을 잘 짚은 부분입니다. 미국의 기존 입장과 도드리표 회담의 한계를 짚으면서 이 틈을 메우기 위해 재동포와 동포 언론이 나서야 한다는 당위를 강조한 점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곱째, 재동포 언론의 전략적 가치. 재동포, 특히 재미동포가 한반도 문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동시에 미국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민권자라는 점을 재조명한 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키를 쥔 미국 사회에서 동포 언론과 동포 사회가 공적 여론 형성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은 시의성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여덟 번째로 북한 보도의 재구성 필요성. 미국 언론이 북한을 단편적인 위협 이미지로만 소비해온 문제를 지적하며 북한 사회와 주민들의 일상을 함께 보여주는 다층적 보도가 필요하다는 제안은 언론 본연의 책무를 상기시킵니다. 이는 고정관념을 줄이고 보다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대북 여론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홉째, 해외 한인 조직과 지역 기반 공공 외교, 한인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해외 한인 조직이 지역 언론 대학과 연계해 한반도 외교 안보 이슈를 설명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자는 제안은 매우 실천적인 아이디어입니다. 특히 한국을 잘 모르는 미국 중서부 남부 지역을 타깃으로 강연 세미나나 동포 언론이 공공외교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포 언론 플랫폼 구상의 시의성과 비전. 최근 가짜뉴스와 역사 왜곡, 극단주의로 민주주의 신뢰와 평화 담론의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재동포 신문방송 언론인협회가 글로벌 플랫폼 구축을 천명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플랫폼이 남북 해병의 돌파구를 모색하고 한국 국민 재동포 거주국 시민을 잇는 K 민주주의 평화 담론의 장이 되겠다는 비전은 이번 발제의 핵심적인 공헌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발제는 북한, 북핵과 대북 정책의 현실을 냉정하게 짚으면서도 재동포와 동포 언론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균형 잡힌 문제 제기라고 평가합니다. 발제자의 시의성과 상상력이 향후 구체적인 실천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나하나 못한 부분도 다 보충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저 세미나에 아주 중요한 거는 하여튼 남북 관계 화해 협력이 아주 중요하다. 그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우리 이런 걸 위해서 청년의 역할과 지금 이뭐 750만이라는 해외 우리 동포들의 역할 또 거기서 특히 언론의 역할 이런 것들이 충분히 아직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걸로
토론과 발제와 토론은 끝내고 그거 잠깐 그 정도 질의응답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처장님은 가신 것 같고 두 분 발제하고 지금 안동길 대표는 있으니까 그다음에 토론자가 있으니까 혹시 프로에서 질의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면 지금 발제자와 토론자에게 부탁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발제와 토론에서 그 젊은 층에 대한 그런 강조를 하셨는데, 미래 세대. 사실 오늘 이 자리는 그 젊은 분들이 안 계셔서 좀 서운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을 위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모색해보자라는 그런 취지가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젊은 층이 아까 우리 김진환 교수님이 이불, 이일무, 그러니까 불가능, 불필요, 통일에 대한, 그리고 무관심,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무관심 하다기보다는 우리 기성세대가 다가가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젊은 친구들한테 통일에 대한 그런 어떤 상상력을 심어주지 않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줬기 때문에, 무관심, 불필요, 이런 불가능을 생각을 한 건데, 어찌됐건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방향성을 하나 이제 제시한 것 같다는 생각에서 우리 정현진 대표님 이렇게 추가로 좀 아까 좋은 제안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말씀을 좀 더 발제해서 네. 아니, 루창기 때문에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저는 사실 사실 젊은 친구들이 돈과 사랑, 아까 우리 김재원 교수님 얘기하셨는데, 우리도 관심이 있지만, 사실은 돈하고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 문제는 어떤 통일 비용보다는 통일에 대한 그 편익, 오히려 내가 돈을 벌 수 있다. 왜냐하면 경제 시장이 그만큼 커지는 거니까. 그리고 아는 분은 다 알지만, 개성공단이 우리 참여한 기업가들이 아마 떼돈을 버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나 그게 좋았기 때문에 터전 관리하느라고 힘들 정도로 그랬던 시절이 바로 우리의 어떤 가능성을 심어주고,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젊은 친구들, 농촌 총각, 도시 처녀, 요즘 노처녀, 노총각들이 너무 많은데 2,500만 인구, 우리 말과 정서가 통하는 이 북의 젊은 애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서로 간에 이성으로서 우리가 교류하고 또 연애까지 하고 결혼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찾는다면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 없죠. 예, 그런 점에서 제가 좀 다음에 어떤 우리가 포럼이나 이 심포지움을 한다면은 그때는 이제 젊은 친구들이 직접 발제도 하고 그런 상황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줌에서 사실 오늘 아까 막 50명이 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 줌에서 한번 관심이 있는 분 또 질문 하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전주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노창현 기자님은 북한을 여러 번 다녀오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북한을 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미국에서 해제가 언제쯤 될 것 같고, 또 우리 한국에서도 언제쯤 될 것 같은지 혹시 우리 좋은 의견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알기로는 해외 동포분들은 내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지금 원산 갈마 해양관광지구에 일반 동포들을 전면적으로 개방한다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올해 다녀오신 일부 해외 동포분들이 증언을 하셨어요. 근데 아까 발제 강연에서도 얘기 있었습니다만 네 나라 시민들은 아직 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 한국, 그다음에 일본하고 말레이시아. 예, 말레이시아는 아마도 옛날에 사건 때문에 단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데, 일단은 미국하고 한국,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은 아쉽지만 좀 당분간 어려울 것 같고, 일단 북미 간, 또 남북 간 이런 물꼬를 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 그것이 된다면은, 하루아침에 세상은 천지개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쨌든 언제든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좀 준비를 하시되, 북미 간에 미국에 계신 분 동포들은 미국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북미 교류나 어떤 그걸 돌파구를 열 수 있도록 좀 압박을 해주시고, 우리 남북
이 경우는 뭐 지금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재명 정부 탓할 수는 없고, 우리가 좀 더 그 여론적으로 좀 많은 그런 남북 교류의 그런 어떤 희망을 피력하고 이런 운동을 한다면은 점점 그런 그 가능성이 좀 커지지 않을까. 어쨌든 내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많은 동포들이 그 원산 갈마를 비롯한 이런 곳에 많이 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박기병 이사장님과 그 연대 동문인 김창훈입니다. 제가 그 박기병 회장님을 알게 돼갖고 이 제동포 온라인 국제 화상 심포지움에 한 네다섯 차례 정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오늘 그 주제 중에서 뭐 여러분이 말씀하셔갖고 제가 다 기억은 할 수 없는데 사실은 그 방송용 평통위 사무총장님은 가셨는데 그때 좀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게 우리는 우리식의 통일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 서독 동독이 통일하는데 그 비용이라든가 사회적인 여건하고 맞지 않아서 그런 방정식이 아닌 걸로 해야 되는데 그게 궁금했는데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이제 그분께 제가 저 명함을 얻었으니까 여쭤보기로 하고 사실 제가 그 5월 21일 날 그때 그 세미나 할 적에는 저도 초청 강사로 제가 AI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이 자리에 그 뭐 좀 외람되지만 우리 또 박기병 회장님 같이 그 94세에 현역 언론인으로 지금도 매일 지하철에 서서 출근하시는 분이고 계단을 올라가셔도 저보다 잘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소개시켜드린 의미하고 또 그다음에 사실은 오늘 박기병 이사장님이 이제 명예이사장으로 이렇게 물러나시는데 그 자리에 축하해 주시라고 제가 제 지인들을 한 열 몇 명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 제가 아버님처럼 생각하는 우리 박기병 회장님을 소개시켜드리고 그분들이 전 어디를 가더라도 참 그 이러한 그 90세가 넘은 그 언론인들이 특히 언론인들하고 그다음에 이 오늘 국제 화상 심포지엄인데 이러한 것이 많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고 오늘을 계기로 해서 또 이렇게 또 이 재동포 언론인회가 좀 더 그 조직화되고 전 세계에 알려지고 또 오늘 참석하신 제가 초대한 열 몇 명 분들도 이러한 것을 널리 전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 명예이사장 추대식 때 그걸 합시다. 예. 예, 이상으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사실 줌에서 그 질문을 하시겠다는 분이 두 분 정도 계셨는데 진행을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준비 과정이니까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존 리 선생님 질문 있으신 것 같았는데요. 네, 말씀. 안녕하십니까. 여기 토론토의 이병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지금 캐나다 토론토. 네네. 여기 그 미주에 있는 여러 그 카톡방에 지금 이번에 그 12월 28일부터 1월 6일까지 그 북한 방문단을 모집한다라는 이게 그 공고가 여기저기 카톡방에서 떴는데요. 거기가 그 주체가 우리농사 서로돕기 협동조합이라는 단체로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어떤 그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단체인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저한테 하시고 싶다고 연락이 오신 분이 계셔서 여쭤봅니다. 혹시 아시는 단체인지? 예. 우리 농사 우리 민족 그 서로돕기 협동조합 말씀하시죠? 네네네. 예, 그 정익현 선생님이 아마 그동안 오랫동안 그 대북 교류하면서 그 하는 사업 같은데 그 광고가 캐나다 토론토에 났다는 건가요? 네, 여러 카톡방에서 누가 그걸 아마 발췌를 해가지고 여기 그렇군요. 예. 그래서 네, 어떤 분이 일단 뭐 아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 우리 민족 서로돕기 그 협동조합은 뭐 익히 알려진 단체고요. 그 정익현 선생님이 그 주도를 하는 그런 단체니까 그 단체 자체는 뭐 믿을 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추가적인 내용은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거기서 현지에서 좀 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 켜시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이 캐나다 토론토에도 이제 그런 광고가 나왔다니까 상당히 방북을 하려는 그런 이제 계획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해외에서는 사실 미주는 좀 상대적으로 편했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막 새벽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유럽, 아프리카, 뭐 러시아의 그 우리 김원일 부회장님도 계속 연결이 됐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어려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 10분 정도 있다가 우리 박기병 이사장님, 명예이사장님 그 추대식이 또 간략히 열리니까 가급적 거기까지 이렇게 좀 우리 회원분들, 동포분들 같이 해주시면 굉장히 영광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김종수 회장님. 예. 예. 제가 이번에 이재명 그 대통령께서 바늘구멍이라도 찾겠다고 해서 그 바늘구멍을 찾을 수 있는 그 아이디어로 이렇게 지금 김정은 창조 영웅 막걸리라고 해서 이 샘플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그 김정은 창조 영웅 막걸리하고 그다음에 이 트럼프 막걸리하고 우리 이재명 이 창조 영웅 막걸리 이런 샘플을 만들어 봤는데 만약에 이런 것이 그 만들어진다면 아주 좋을 것 같은 생각. 이 아이디어는 제가 어디서 얻었냐면 미국에 가니까 그 트럼프 초콜릿을 얼굴을 넣어가지고 그 팔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는 대통령의 얼굴을 그 초콜릿에 넣어가지고 파는데 우리가 이렇게 외교에 막걸리 외교 뭐 이런 것을 좀 성공시키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창에다도 올려놨는데 이런 부분하고 또 이제 하나 더 제가 제안하면 이건 이제 제가 북한에서 가져온 이게 대동강 맥주입니다. 이 대동강 맥주를 북한에서 가져왔는데 이 대동강 맥주를 이렇게 그 트럼프 쌀맥주로 만약에 이렇게 만든다면은 이것도 굉장히 그 좋은 대화의 물꼬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제가 아이디어를 모아가지고 지금 제안을 그 방영승 처장한테도 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그 노창현 그 기자님이나 또 여기 지금 계시는 그 정현진 선생님이나 그 북한을 여러 번 다녀오신 분들이라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 때 이제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뉴욕에서도 북한 대사관을 그 유엔 대사관을 접촉을 해가지고 이게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이것도 우편으로 보냈는데 아직 북한 대사관에서는 뭐 답변은 없지만 우편으로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냈고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김정수 회장님, 칭찬 운동으로 사실 유명하신 분인데, 아이디어가 워낙 많으셔갖고, 저렇게 쌀 맥주, 쌀 막걸리, 이런 것들을 벌써 상품화 하셨는데요. 정말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당장 그 남북 간에 할 수는 없어도 이런 준비 작업을 통해서, 근데 그 만드신 것을 이제 앞으로 바로 그 재외동포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방북을 할 수 있는 재외동포들이 지금 이제 전주에 계시니까 전주 출신의 그런 해외 동포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중에 방북 가능하신 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가서 북에도 좀 건네고 이런 것들을 좀 알리면서 향후 어떤 준비가 될 때, 남북 간의 북미 간의 준비가 될 때 그걸 정식으로 유통하고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잘 홍보를 해주셨고요. 그런 상품들 재외동포들, 그 방북 계획 있는 재외동포들을 통해서 그런 사업 계획서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한번 전달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그 준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좀 휴식도 좀 취하셨죠? 이제 우리 박기병 이사장님, 그 추대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